눈보라가 몰아치던 12월 밤, 한 여자가 맨발로 아이를 업은 채 산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두 손엔 백자 항아리 하나를 목숨처럼 끌어안은 채였죠. 발바닥에서는 피가 흘렀고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겨우 5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재벌가의 도련님이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이 여자는 이 집안에서 국자만 잡던 식모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도망쳤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자신의 인생까지 버린 채로요. 그리고 25년 후 그 5살 아이는 그 겨울밤의 진실을 들고 돌아옵니다. 오태준 회장님, 당신이 지워버렸던 그 밤을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이야기, 이제 모든 이름이 뒤집힙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한방눈이 내려앉던 12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서울 성북동 언덕 위 성벽처럼 높게 둘러싸인 담장 너머로 대한민국 도예계의 거목이라 불리는 청산도예관 한지훈 회장의 저택이 위태롭게 서 있었죠.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고고한 자태를 뽐내던 조선백자들은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고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곧 닥쳐올 비극을 가리기 위한 잔인한 가면에 불과했어요. 한 점도 남기지 마라. 진품들은 이미 빼돌렸으니 그 자리에 이 가짜들을 채워 넣어. 서재 안에서 들려온 것은 신뢰하던 수석 큐레이터 오태준의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한 회장을 그림자처럼 보자하며 충성을 다하던 그의 눈빛은 이미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오태준은 지난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국보급 도자기 47점을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작들과 바꿔치기하고 모든 누명을 한 회장에게 씌운 것이죠. 서재 안쪽에서는 한지훈 회장이 차갑게 식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태준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회장의 유서라고 조작된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죠. 회장님, 예술의 혼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짜들은 저에게 무한한 권력을 가져다 줄 겁니다. 오태준은 마치 연극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우아하게 손을 털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쳐 저택 곳곳에 붉은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죠. 같은 시각 저택 깊숙한 안채의 분위기는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가사도우미 복선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5살 된 어린 석원을 이불 속에 숨기고 있었어요. 석원아, 소리내면 안 된다. 아주머니랑 꼭꼭 숨어라 하는 거야. 알겠지? 복선은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석원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집기를 부수고 도자기가 박살나는 날카로운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왔죠. 평생을 고귀하게 살아온 이 집안이 단 몇 시간 만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안방 침대 위에는 석원의 어머니이자 안방마님인 윤 여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배신의 소식은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치명타였죠. 윤 여사는 피를 토하며 쓰러지면서도 복선의 손을 필사적으로 잡았습니다. 복선 어멈, 내 아들 우리. 석원이 좀 살려줘.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끊어질 듯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어미로서의 마지막 생명력이 담겨 있었어요. 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백자 항아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오태준 그놈의 죄가 담긴 서류들이 들어있어.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던 거야. 항아리는 작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25년의 세월을 견뎌낼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들고 도망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우리 석원이를 부디 사람답게 키워줘. 윤 여사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자마자 복선의 손을 놓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선은 통곡을 삼키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습니다. 놈들이 들이닥치기 직전이었어요. 복선은 5살 된 석원을 포대기로 감싸 자신의 등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는 목숨보다 귀한 항아리를 품었죠. 그녀는 뒷문을 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성북동 저택 뒤편의 산길은 이미 무릎까지 차오른 눈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선은 급하게 도망치느라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이었죠. 차가운 눈이 발가락 사이를 파고들 때마다 살점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복선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석원의 작은 심장 소리가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으니까요. 하얀 눈 위로 복선의 발바닥에서 터져나온 붉은 피가 점점이 박혔습니다. 마치 지울 수 없는 비극의 발자취처럼 말이죠. 거기서 저기 식모년이 도망간다. 산 아래에서 오태준의 수하들이 내지르는 고함. 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서치라이트의 불빛이 숲속을 사납게 훑었죠. 복선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5살 석원은 무서움에 떨면서도 복선의 목을 꼭 껴안은 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아이처럼 말이에요. 복선은 차가운 항아리를 가슴에 품고 결연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오태준의 검은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오태준은 명품 손수건으로 입을 막으며 산 위를 올려다봤죠. 멍청한 년. 그 낡은 항아리 하나 들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나? 그의 차가운 비웃음이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복선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복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다려라 오태준. 당신이 짓밟은 이 아이가 그리고 이 항아리가 언젠가 당신의 목줄을 죄게 될 것이다. 복선은 눈보라가 더욱 거세진 틈을 타 산 반대편을 향해 기어 내려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성북동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작은 기차역이었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불어오는 플랫폼에서 복선은 석원을 자신의 낡은 코트 안으로 감쌌습니다. 석원아, 이제 아주머니가 내 엄마야. 엄마가 널 꼭 지켜줄게. 복선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석원의 이마를 적셨습니다. 기차가 도착하고 복선은 행선지도 모른 채 몸을 실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없는 곳, 누구도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할 곳으로 가야 했죠.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복선은 품 안의 항아리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이 항아리 속의 서류들이 햇빛을 보게 될 그날을 위해 그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독한 어미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5살 소년의 잃어버린 이름과 억울하게 죽어간 부모의 원한을 짊어진 채 기차는 어둠을 뚫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성북동의 화려한 저택은 이제 오태준의 차지가 되겠지만 그가 지키지 못한 진실은 이 낡은 항아리와 함께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눈보라는 모든 흔적을 덮어버리는 듯 했으나 복선이 남긴 붉은 핏자국만큼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그것은 25년 후 시작될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자 한 여인이 목숨 걸고 지켜낸 위대한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복선은 잠든 석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의 끝없는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 이 아이를 힘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뿐이었죠. 기차 소리는 마치 심장을 때리는 북소리처럼 밤의 정적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완행열차가 덜컹거리며 닿은 곳은 남해의 작은 해안 포구였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것은 성북동의 정갈한 공기가 아니라 맵싸하고 비릿한 바닷바람이었어요. 12월의 겨울 바다는 모든 걸 집어삼킬 듯 검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5살 석원은 복선의 품에 안겨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여기 어디야? 우리 집에 언제 가? 복선은 대답 대신 석원을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이제 그들에게 돌아갈 집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그들을 이 낯선 폭우로 밀어넣었죠. 폭우의 새벽은 성북동의 밤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게 시작되었습니다. 경매장에는 갓 잡아올린 생선들의 파닥거림과 상인들의 고함이 뒤섞여 혼돈 그 자체였어요. 복선은 시장 구석, 소금기에 절어 낡아빠진 함석 지붕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진 돈이라고는 성북동에서 챙겨온 꼬깃꼬깃한 몇 장의 지폐가 전부였죠.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복선은 석원을 자신의 늦둥이 아들이라 속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갈 곳이 없어 고향 근처로 내려왔소. 복선의 거짓말은 시장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머물게 된 곳은 단칸방 하나에 주방이 딸린 아주 좁고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가득하고 문틈으로는 칼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쳤죠. 복선은 시장 바닥에 버려진 박스를 주워 구멍난 벽을 막았습니다. 며칠 동안 쓸고 닦아 겨우 사람이 누울 자리를 만들었지만 갯바람이 실어오는 한기는 5살 소년이 견디기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석원은 밤마다 추워 무서워하며 복선의 품으로 파고들었죠. 복선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굶기지 않으려면, 그리고 원수의 눈을 피하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억척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녀는 시장 상인들이 대충 끼니를 때울 수 있는 해물 칼국수를 팔기로 했습니다. 포구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바지락과 홍합을 넣어 시원하게 끓여내는 국수였죠. 성북동 저택에서 최고급 요리를 내놓던 가사도우미의 솜씨는 이제 시장 사람들의 거친 입맛을 달래는 생존의 기술로 변해갔습니다. 새벽 4시 포구에 안개가 가시기도 전에 복선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닷물에 손을 담가 홍합을 씻고 커다란 밀가루 반죽을 치댔습니다. 텅, 텅. 도마를 울리는 반죽 소리는 복선의 결연한 심장 소리와도 같았죠. 부드러운 실크 옷을 만지던 복선의 손은 금세 빨갛게 트고 갈라졌습니다. 소금기에 절어 쓰라린 상처가 생겼지만 그녀는 연고 하나 바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석원이 먹을 따뜻한 밥 한 공기, 그리고 저 구석 깊숙이 숨겨둔 항아리 속의 진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방인이라며 경계하던 시장 상인들도 복선의 억척스러운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집 아줌에 손맛이 보통이 아니네. 애 하나 키우겠다고 저렇게 고생하는 것 보니 가엾기도 하고. 비린내 나는 수산시장 한복판에서 피어오르는 칼국수의 하얀 김은 거친 노동자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가게 이름도 없이 그저 포구 칼국수라 불렸지만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5살 석원에게 이 환경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넓은 정원 대신 비린내 나는 생선 대가리가 굴러다니는 시장 골목이 그의 놀이터가 되었죠. 친구도 없이 주방 구석에서 밀가루를 만지작거리며 엄마가 일하는 뒷모습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원이 열에 들떠 쓰러졌습니다. 갯바람에 감기가 심하게 걸린 것이었죠. 엄마, 나 우리 집 가고 싶어. 아빠는 어디 있어?
열에 취해 웅얼거리는 석원의 목소리에 복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복선은 칼국수 솥을 잠시 밀어두고 석원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길을 달려 읍내에 하나뿐인 의원으로 향했죠.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복선은 의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의사는 아이가 너무 약해져 있으니 잘 먹여야 한다고 당부했죠. 복선은 돌아오는 길에 석원을 꼭 안으며 맹세했습니다. 석원아, 미안하다. 이 엄마가 꼭 훌륭하게 키워줄게. 내 아버지를 죽인 그놈들한테 꼭 복수해주마. 석원이 기운을 차리자 복선은 더욱 독하게 일했습니다. 낮에는 칼국수를 팔고 밤에는 시장에서 남은 생선을 손질해 말리는 부업까지 마다하지 않았죠. 그녀의 얼굴은 해풍에 그을려 거칠어졌고 목소리는 시장 상인들처럼 걸걸해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서 성북동 가사도우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위해 온몸을 던지는 거친 시장통 어머니만 남았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석원이 가게 입구에서 흙장난을 치다가 복선이 숨겨둔 항아리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 항아리에 뭐야? 왜 숨겨놨어? 석원의 질문에 복선은 사색이 되어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석원의 손을 낚아채듯 잡으며 엄하게 말했죠. 석원아, 이건 절대 만지면 안 돼. 이건 우리 가족의 목숨줄이야. 알겠니? 5살 소녀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항아리 속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복선은 항아리를 가게 바닥 깊숙한 곳에 묻고 그 위에 커다란 간판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칼국수 육수통을 올려두었죠. 가장 뜨거운 국물이 끓는 곳 아래에 가장 차가운 진실을 묻어둔 셈이었습니다. 오태준, 당신이 쌓아 올린 가짜 성북동 저택보다 여기 낡은 칼국수 집이 더 단단하다는 걸 보여주마. 복선은 끓어오르는 육수를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갯바람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석원은 시장의 비린내와 칼국수 연기 속에서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그는 가끔 꿈을 꿨죠. 하얀 눈이 내리던 성북동의 밤과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눈을 뜨면 보이는 건 늘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채 면을 치고 있는 복선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고생 안 시킬게. 어린 아들의 말에 복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꼭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일을 안 당해. 비린내 나는 수산시장 한 구석, 해물 칼국수 집의 불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한 끼였지만 복선에게는 25년 후를 겨냥한 복수의 등불이었죠. 5살 소년 석원의 눈동자에는 이제 슬픔 대신 어머니를 닮은 단단한 도끼가 서서히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다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를 때마다 그들의 운명도 조금씩 그 항아리 속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복선은 낡은 코트를 여미며 다시 국자를 잡았습니다. 자, 칼국수 나왔습니다.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가 폭우의 아침을 힘차게 깨우고 있었습니다. 비린내가 삶의 문장처럼 몸에 배어버린 지도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5살의 어린 나이에 성북동 저택을 떠나왔던 석원은 이제 9살 소년이 되었죠. 해안 폭우에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란 아이의 얼굴은 구릿빛으로 그을렸고 고사리 같던 손은 어머니 복선을 도와 밀가루 반죽을 치대느라 제법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석원은 이제 포구 사람들 사이에서
칼국수집 똘똘이로 통했어요. 학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아 가게 구석에서 낡은 책을 보곤 했지만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천재적인 기억력으로 시장 상인들을 놀라게 하곤 했죠. 복선의 삶은 여전히 칼국수 솥에 뜨거운 김 속에서 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소금물과 밀가루에 절어 지문조차 희미해졌고 겨울이면 터진 살구멍 사이로 피가 맺히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복선은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석원이 글자를 익히고 숫자를 계산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묻어둔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었죠. 그녀에게 이 포구는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석원을 호랑이로 키워내기 위한 거친 야생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유난히도 바람이 매섭던 2월의 깊은 밤이었습니다. 포구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기고 고단한 노동에 지친 상인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이었죠. 시장 한 구석, 낡은 건어물 점포의 노후한 전기배선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마른 멸치 상자와 그물 더미에 붙은 불은 갯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로 변해버렸습니다. 불이야, 시장에 불났다. 누군가의 절규가 포구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자다 깨어난 사람들이 속옷바람으로 튀어나왔고 삽시간에 시장 골목은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죠. 나무 기둥과 함석 지붕으로 엮인 시장 점포들은 불길에 맛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복선 역시 석원을 깨워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이미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칼국수집 지붕 위로 시뻘건 불길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 우리 집이 다 타버려. 석원이 복선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복선은 멍하니 타오르는 가게를 바라보다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멈춰 섰습니다. 아차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죠. 바로 그곳 칼국수 육수통이 놓여있던 주방 바닥 아래에 성북동에서 가져온 그 항아리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태준의 죄를 증명할 서류들과 석원의 진짜 신분을 되찾아줄 유일한 열쇠가 들어 있었죠. 안 돼. 그건 안 돼. 복선은 석원의 손을 놓았습니다. 석원아, 여기서 기다려.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엄마, 어디가? 가지마. 석원의 비명 같은 외침을 뒤로하고 복선은 미친 사람처럼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미쳤어. 저 아줌마 죽으려고 환장했나 봐. 사람들의 외침은 거센 불길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가게 안은 이미 유독가스와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불붙은 석가래가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며 떨어져 내렸죠. 복선은 젖은 행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기어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살을 태우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항아리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죠. 주방 바닥은 이미 달궈진 프라이팬처럼 뜨거웠습니다. 복선은 맨손으로 뜨거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이 화상을 입어 진물이 흘러나왔지만 복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손끝에 딱딱한 도자기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찾았다. 찾았어. 복선은 항아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천장의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며 그녀의 등을 덮쳤습니다.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복선은 본능적으로 항아리를 자신의 몸 아래에 숨겼습니다. 자신의 등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항아리 속에 든 서류가 타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죠. 한편 밖에서 기다리던 석원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타오르는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의 눈물은
뜨거운 열기에 금세 말라버렸고 목소리는 쉬어버렸죠. 그때였습니다. 시커먼 연기를 뚫고 비틀거리며 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은 그을리고 옷은 여기저기 타서 너덜너덜해진 복선이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낡은 항아리가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꼭 안겨 있었죠. 복선은 가게 밖으로 나오자마자 석원의 발치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 석원이 달려와 복선을 안았습니다. 복선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석원아, 항아리는 괜찮니? 그까짓 항아리가 뭐라고? 엄마 죽으면 어떡하라고? 석원의 오열에 복선은 타버린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니야. 이게 있어야 내가 다시 도련님이 될 수 있어. 이게 내 아버지의 명예야. 날이 밝았습니다. 활기찼던 포구시장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복선의 칼국수 집 역시 뼈대만 남은 채 검게 그을려 있었죠. 남은 것이라곤 화마 속에서 건져낸 그 항아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아줌마 저 항아리에 금괴라도 들었나 보네. 목숨 걸고 가져나온 거 봐. 쯧쯧 집도 절도 다 탔는데 저 항아리가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복선은 잿더미 위에 앉아 항아리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비록 등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커다란 화상 흉터가 남았고 가게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불길조차 태우지 못한 진실이 자신의 품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죠. 석원은 그런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 항아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과 맞받고 지켜낸 거대한 한이라는 사실을요. 엄마, 이제 어떡해? 우리 어디로 가? 석원이 묻자 복선은 타버린 가게 털을 뒤로하고 남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석원아,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이제 숨어 지내는 건 끝났어. 복선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로 가자.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놈들이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거야. 시장 사람들의 배웅도 없이 모자는 낡은 보따리 하나와 항아리를 들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갯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복선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항아리의 온기는 그 무엇보다 뜨거웠죠. 이제 9살 소년 석원의 가슴 속에도 어머니가 심어준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타버린 가게는 사라졌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안석원이라는 이름의 사냥꾼이 태어난 셈이었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석원은 어머니의 화상 입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는 것을 소녀는 알고 있었죠. 엄마, 내가 꼭 힘 있는 사람이 될게. 그래서 엄마 다시는 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할게. 아들의 맹세에 복선은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25년의 여정 중 이제 막 첫 번째 고비를 넘긴 셈이었습니다. 기차는 다시 궤도 위에 올랐고 그들의 목적지는 25년 전 비극이 시작되었던 곳 서울이었습니다. 폭우의 잿더미 속에서 건져 올린 건 낡은 항아리 하나와 타버린 솜잎을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9살 석원은 어머니 복선의 화상 입은 손을 꼭 잡고 다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죠. 기차 창밖으로 멀어지는 검은 바다를 보며 석원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엄마를 불 속으로 뛰어들게 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비린내 나는 생선 대가리 틈에서 울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의 심장부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 아래로 미로처럼 얽힌 시장 골목은 폭우보다 훨씬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복선은 포구에서 칼국수를 팔아 모았던 쌈짓돈과 화재 보상금으로 나온 푼돈을 합쳐 시장 구석진 곳에 평상을 폈습니다. 번듯한 가게는커녕 사방이 뚫린 노점이었지만 복선은 다시 밀가루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해물 칼국수 드시고 가세요. 뜨끈한 국물 있습니다. 복선의 목소리는 시장의 소음 속에 묻히기 일쑤였습니다. 겨울이면 남대문 시장의 빌딩풍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죠. 영하의 추위 속에서 복선은 고무장갑도 끼지 못한 채 찬물에 홍합을 씻었습니다. 화상 자국이 남은 복선의 손등은 추위에 갈라져 피가 맺혔고 그 피는 칼국수 반죽에 떨어질까봐 서둘러 행주로 닦아내야 했죠. 서건은 그 노점 뒤편 사과 괴짝을 쌓아 만든 임시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런 환경에서 공부가 되겠어? 찌개 냄새, 사람 소리에 머리만 아프지. 하지만 서건에게는 그 소음이 오히려 집중력을 높여주는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숫자를 계산하고 간판에 적힌 어려운 한자들을 외우며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복선은 그런 아들을 위해 매일 밤 시장이 파하고 나면 시장 바닥에 버려진 박스들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서건의 책상을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였죠. 그녀는 퉁퉁 부은 다리를 끌고 시장을 돌며 폐지를 모았고 그 돈으로 서건의 참고서를 한 권씩 사다 날랐습니다. 서건아, 엄마는 괜찮다. 너는 오직 이 책 속에만 세상을 담아라. 그래야 저 높은 빌딩 주인들처럼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세월은 남대문의 칼바람처럼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서건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그의 성적은 남대문 시장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칼국수집 천재라는 소문이 돌았죠. 하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노점 단속반이 들이닥쳐 복선의 평상을 뒤엎어버린 것이죠. 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고요. 당장 다 치워요. 단속반원들이 서건의 책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복선은 바닥에 흩어진 밀가루와 홍합들을 손으로 쓸어 담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요, 나리들. 우리 아들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 아들 굶어요. 서건은 그 광경을 목격하며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힘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죠. 복선은 그날 이후 밤잠을 줄여가며 식당 파출부 일까지 겸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도 채 자지 못했죠. 그녀의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고 몸은 말라가다 못해 장작개비처럼 변했습니다. 서건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공부에 더 도끼를 품었습니다. 졸음이 올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화상 입은 손등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고 온몸의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어느 날 서건은 어머니의 낡은 서랍장에서 우연히 그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화마 속에서 지켜낸 그 항아리는 이제 낡은 보자기 속에 꽁꽁 숨겨져 있었죠. 서건은 홀린 듯 항아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종이 뭉치와 함께 5살 시절의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한석원. 그 순간 서건의 머릿속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하얀 눈,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어머니, 그리고 서늘한 목소리의 그 남자 오태준. 서건은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죽었고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으며 지금의 엄마 복선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 불지옥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온전히 깨달은 것이죠. 석원은 항아리를 다시 제자리에 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늦은 밤까지 칼국수 면을 썰고 있는 복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굽은 등, 갈라진 손마디, 거친 숨소리. 석원은 복선의 뒤로 다가가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나 다 알았어.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게 나를 키웠는지, 저 항아리가 뭔지. 복선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원아, 미안하다. 너에게 평범한 삶을 주지 못해서. 아니야, 엄마. 나 이제 안 울어. 나 이제 절대 약해지지 않아. 석원의 눈빛은 이제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심장을 조준하는 차가운 저격수의 눈빛이었죠. 나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갈 거야. 그래서 그놈들이 가진 힘이라는 방패를 내가 뺏어버릴 거야. 그날부터 석원의 공부는 복수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책을 씹어 삼켰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다 코피가 터져 책장을 적셔도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 붉은 피가 성북동 눈 위에 새겨진 어머니의 피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복선은 그런 아들을 위해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석원이의 길을 열어주소서. 억울한 원한을 갚을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겨울이 가고 다시 남대문에 봄이 찾아오던 날 석원은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 합격이라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떡을 돌렸고 복선은 아들의 합격증을 품에 안고 남대문 시장 길바닥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참아온 눈물이 홍수처럼 터져나왔죠. 석원은 대학 입학식 날 복선에게 새 옷 한 벌을 선물했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다 되찾아 줄게. 하지만 복선은 그 옷을 장롱 깊숙이 넣어두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석원아. 놈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 하는 법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낮은 곳에서 숨을 죽여야 해. 석원은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5살 꼬마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가 되기 위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방 속에는 전공 서적과 함께 낡은 항아리 속 서류 사본이 늘 들어 있었죠. 그는 강의실에서도 도서관에서도 그 서류를 보며 칼날을 다듬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비릿한 바람과 칼국수 연기는 이제 그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복선은 여전히 남대문 시장에서 칼국수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제 시장 바닥이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성북동 언덕과 오태준의 화려한 빌딩들을 향하고 있었죠. 오태준, 이제 곧 내 아들이 당신을 찾아갈 거야. 당신이 잊고 지낸 그 끔찍한 겨울의 진실을 들고 말이지. 복선은 끓어오르는 솥뚜껑을 닫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남대문 시장의 낡은 시계추처럼 쉼없이 돌아 어느덧 25년이라는 세월이 쌓였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눈보라 속을 도망치던 5살 꼬마 석원은 이제 30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짜 성씨인 한씨를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오직 안석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며 미술계에서 가장 밑바닥부터 실력을 갈고 닦았어요. 석원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자기를 만져보지 않고도 흙의 냄새와 유약의 흐름만으로 진품과 가짜를 가려내는 날카로운 감각이었죠. 어린 시절 아버지가 물레를 돌리던 모습을 보며 자란 덕분일까요? 사람들은 그를 신의 눈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천재적인 감각은 축복이 아니라 원수 오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만들어낸 복수의 도구였어요.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서건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최연소 수석 감정위원이 되었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고 박물관의 정갈한 공기 속에 머무는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성공한 엘리트였죠. 하지만 서건의 퇴근길은 화려한 강남이 아니라 여전히 비린내와 매운 연기가 진동하는 남대문 시장의 좁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이른한 살이 된 어머니 복선은 여전히 그곳에서 해물 칼국수 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박물관의 높은 분이 되었어도 그녀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우려내고 거친 손으로 밀가루 반죽을 치댔습니다. 20년 전 시장 화재 때 입은 등에 입은 화상 흉터는 비가 오는 날이면 여전히 쑤시고 아파왔지만 복선은 한 번도 아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건은 주말이면 박물관의 수석 감정위원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두른 채 어머니의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이제 이 일 그만하시라니까요. 제가 충분히 벌잖아요. 서건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냄비를 뺏으려 하면 복선은 고집스럽게 국자를 잡았습니다. 아니다, 서건아. 이 김이 모락모락 나야 내 앞길이 훤해지는 법이야. 나는 이 솥 앞에서 너 성공하는 거 보는 게 유일한 낙이다. 복선의 손은 이제 지문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뭉툭해졌고 마디마디는 옹이처럼 굵어져 있었습니다. 서건은 밤마다 어머니의 그 거친 손에 연고를 바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손이 없었다면 자신은 벌써 굶어 죽었거나 오태준의 손에 사라졌을 테니까요. 어머니의 손등에 박힌 흉터는 서건에게 그 어떤 훈장보다 고귀하고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건이 기다려온 복수의 기회가 운명처럼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 도예계의 대부로 군림하는 오태준 회장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거액의 기증을 제안하며 청산 컬렉션 특별전을 기획한 것이죠. 오태준은 과거의 범죄를 화려한 명성 뒤에 숨긴 채 이제는 예술을 사랑하는 성자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쪽에서는 이 중대한 전시의 감정을 서건에게 맡겼습니다. 25년 전 아버지를 죽이고 가문을 몰락시킨 원수와 드디어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죠. 서건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곧게 고쳐 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남대문의 칼바람과 폭우의 비린내 속에서 단련된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건은 오태준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성북동 저택보다 더 크고 화려한 빌딩 숲 꼭대기, 그곳에 오태준이 앉아 있었죠. 오태준은 서건을 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그 유명한 안감정위원인가? 젊은 나이에 대단하군. 오태준은 눈앞의 청년이 자신이 25년 전 눈밭에 버렸던 그 쥐새끼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건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오태준 회장님. 당신이 쌓아 올린 이 가짜 제국을 내가 가장 화려한 순간에 무너뜨려 드릴 테니까요. 서건은 오태준이 내민 진품이라 주장하는 도자기들을 하나하나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도자기 표면을 스칠 때마다 25년 전의 기억들이 불꽃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오태준은 서건의 예리한 감정 솜씨에 감탄하며 점점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비리를 완벽하게 세탁해줄 적임자로 서건을 점찍은 것이죠. 안희원, 자네라면 내 이 보물들을 세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줄 수 있겠지? 오태준의 탐욕스러운 질문에 서건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날 밤 서건은 남대문 시장으로 돌아와 복선의 무릎에 머리를 눕혔습니다. 엄마, 드디어 놈의 곁에 다가갔어요. 놈이 저를 믿기 시작했어요. 복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서건아, 절대 서두르지 마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서 가장 깊이 잠들 때를 기다려야 한다. 두 모자의 눈빛은 어두운 칼국수 가게 안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25년간 항아리 속에 봉인해 두었던 진실의 서류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친 셈이었죠. 남대문의 칼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서건의 가슴 속에서는 그 어떤 화마보다 뜨거운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냥꾼은 사냥개의 탈을 쓰고 원수의 심장을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청산도에 관해 지하 수장고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침묵의 방이었습니다. 항온 항습 장치가 내뿜는 기계적인 바람만이 서늘하게 감돌았죠. 서건은 이곳에서 오태준의 그림자 노릇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오태준은 서건의 천재적인 감정 실력을 이용해 자신의 수장고에 숨겨둔 위작들을 하나둘씩 진품으로 둔갑시키고 있었죠. 서건은 놈의 탐욕이 어떻게 예술을 더럽히는지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며 차곡차곡 파멸의 기록을 쌓아갔습니다. 안희원, 자네의 그 눈은 정말이지 신이 내린 선물이야. 자네가 써준 감정서 한 장이면 흙덩어리가 수십억 원짜리 보물로 변하니 말이야. 오태준은 서건의 어깨를 두드리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건은 무표정하게 안경을 추슬러 올렸습니다. 회장님의 안목이 워낙 탁월하시니까요. 저는 그저 옥석을 가려낼 뿐입니다. 서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오태준은 그것을 충직한 부하의 절제로 오해했습니다. 서건은 오태준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파는 연기를 지속했습니다. 오태준이 건네주는 위작들의 정교한 가짜 이력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유명 경매에 올리는 설계도를 짰죠. 오태준은 이제 서건 없이는 아무런 사업도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서건은 그렇게 오태준의 비밀 장부와 정재계 로비 자금의 흐름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놈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성북동의 눈보라와 어머니 윤 여사의 마지막 비명이 귓가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남대문 시장의 해물 칼국수 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였습니다. 복선은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걷는 것이 힘들 정도로 무릎이 상해 있었지만 아들을 위해 국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국수 한 그릇 줘요. 국물 맛이 아주 끝내줘. 시장 단골들의 칭찬에 복선은 투박한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수시로 가게 구석의 낡은 텔레비전을 향해 있었죠. 혹시라도 아들이 해를 입지는 않을까, 놈의 정체가 드러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늘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대대적인 속보가 흘러나왔죠. 성북 남대문 문화벨트 재개발 사업 단독 입찰, 청산도에 관 오태준 회장 선정 화면 속에는 오태준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악수를 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이번 재개발 사업은 서울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대문 시장의 낡은 구역들을 헐어내고 세계적인 문화박물관을 세우겠습니다. 복선의 손에서 들려있던 낡은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하는 금속음이 시장의 소음을 뚫고
복선의 귓가를 울렸죠. 화면 속 오태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25년 전 성북동 저택의 지하실에서 한지훈 회장을 밀치던 놈의 악마 같은 표정이 오버랩되었습니다. 폭우의 불길 속에서 항아리를 안고 도망치던 그 끔찍한 기억, 5살 석원을 등에 업고 맨발로 눈밭을 달리던 그 밤의 냉기가 복선의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놈이, 복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놈이 우리 석원이를, 우리 시장을, 가슴이 조여오는 통격이 느껴졌습니다. 오태준의 남대문 재개발은 곧 석원의 삶의 터전이자 자신들이 25년 동안 숨죽여 살아온 이 요새를 무너뜨리겠다는 선포와 같았죠. 복선은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텔레비전 속 오태준의 웃음소리가 괴물의 포효처럼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단골 손님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복선은 이미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카운터 옆에 숨겨둔 낡은 보자기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안에 든 항아리, 석원의 인생이 담긴 그 항아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몸은 그녀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아들을 위해 억척스럽게 버텨온 육신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복선은 끓어오르는 칼국수 솥 옆으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넘쳐 흐른 국물이 가스불을 적시며 치익 소리를 냈고 가게 안은 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이구 할머니, 이봐요. 정신 좀 차려봐. 시장 옆자리 건어물 상점 김씨와 만두집 아지매가 비명을 지르며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안 되겠어. 119 불러. 빨리. 시장 사람들의 긴박한 외침 속에서 복선은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석원아, 우리 석원이 어떡하냐? 저놈이 또 우릴 쫓아왔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뺨을 댄 채 복선은 마지막까지 저 멀리 보이는 오태준의 화려한 빌딩을 향해 분노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시각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석원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석원은 왠지 모를 불길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석원 씨죠? 여기 남대문 시장인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구급차로 이송 중입니다. 석원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고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석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재개발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다시 한번 자신의 어머니를 짓밟으려는 오태준의 그림자만이 보일 뿐이었죠. 석원은 미친 사람처럼 박물관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석원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25년 전 성북동의 눈보라 속에서 도망치던 그 무력한 5살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오태준,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또 건드려? 당신이 그곳을 허물겠다고? 석원의 눈동자에는 폭우의 불길보다 더 뜨겁고 남대문의 칼바람보다 더 서늘한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복선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25년 전 주인의 유품을 지키려다 불길에 타버린 등의 흉터가 환자복 사이로 보였습니다. 석원은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놈을 죽이겠다고 놈 옆에만 있다가 정작 엄마가 죽어가는 걸 몰랐어. 석원은 병실 밖 복도에 서서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위장 사냥은 끝났습니다. 오태준이 남대문을 건드린 그 순간 석원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놈이 가장 화려하게 비상하는 그 재개발 착공식 날 놈의 목을 물어뜯어 심연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었죠. 석원은 품 안에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안석원이다. 이제 시작하자. 오태준의 모든 장부를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터뜨린다. 25년의 인내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수산시장에서 자라난 사냥꾼의 총구가 드디어 원수의 심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빛은 이제 오태준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았습니다. 석원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줘.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복수의 서막이 끝나고 이제 잔인하고도 완벽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일정하게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만이 복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석원은 그 곁을 지키며 복선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 전 성북동의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맨발로 뛰었던 그 손, 폭우의 불길 속에서 항아리를 꺼내느라 살점이 타들어갔던 그 손이었습니다. 석원은 그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줘요. 이제 정말 사냥이 끝날 때가 됐어요. 석원은 병실을 나와 차가운 복도 끝에서 안경을 벗어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예리하게 깨어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안석원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태준이 남대문 시장을 건드리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쓰러진 이상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석원은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오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입니다. 소식 들었습니다. 재개발 확정 축하드립니다. 석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충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오태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초조했죠. 아, 안의원. 마침 잘 전화했네.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좀 오게.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겼어. 오태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원은 직감했습니다. 놈이 드디어 자신이 판 덫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요. 성북동 저택을 대신해 서울 한복판에 세워진 오태준의 집무실은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죠. 오태준은 석원을 보자마자 서류 가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검찰 내부 첩보가 들어왔네. 내일 아침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칠 거야. 이 가방 자네가 좀 맡아주게. 이 안에는 청산 컬렉션의 진짜 장부와 로비 자금 내역이 들어있어. 박물관 수장고 깊숙한 곳, 자네만 아는 곳에 숨겨두게. 그것은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오태준의 목줄을 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잘못 다루면 석원 자신도 파멸할 수 있는 위험한 폭탄이었죠. 석원은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오태준은 석원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자네만 믿네. 이 일이 잘 해결되면 자네는 내 공식적인 후계자가 될 거야. 오태준은 여전히 석원을 자신의 가장 충직한 사냥개로 믿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무실을 나온 석원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의 지퍼를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25년 전 성북동 저택에서 사라졌던 아버지 한지훈 회장의 인감과 오태준이 수년간 저질러온 위작 거래의 상세 기록들이 빽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석원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드디어 이놈의 심장을 쥐었습니다. 서건은 가방을 들고 박물관으로 향하는 대신 남대문 시장의 폐허가 된 자신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재개발 용역들이 들이닥쳐 난장판이 된 칼국수 집은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죠. 서건은 주방 구석, 어머니 복선이 쓰러졌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파헤쳐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켰던 그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25년 전 윤 여사가 건넸던 서류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서건은 오태준에게 받은 비밀 장부와 항아리 속의 서류들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을 사이에 둔 두 가지 진실이 드디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지훈 회장 살해 공모, 유산 탈취, 문화재 보호법 위반. 종이 위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오태준을 향한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태준의 신복이자 재개발 용역 반장이 사내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것이죠. 어이, 안 의원. 회장님이 생각이 바뀌셨다네. 그 가방 다시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오태준은 끝내 서건을 완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건은 항아리와 가방을 등 뒤로 감추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시라고 전해. 내 손으로 직접 전해드릴 게 있으니까.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들이닥쳤습니다. 서건은 9살 때 폭우의 화재 속에서 어머니를 잃을 뻔했던 그날의 공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때의 무력한 아이가 아니었죠. 서건은 바닥에 놓인 칼국수 육수통을 발로 차 그들을 저지하고 좁은 골목 사이로 몸을 날렸습니다. 25년간 남대문 시장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익힌 지리는 그에게 최고의 요새였습니다. 서건은 추격전 끝에 시장 파출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자신의 진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수석 감정위원 안석원이 아닌 검찰청 유물범죄수사팀의 특별자문위원으로 등록된 한석원의 이름이 박힌 장표였죠. 그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가방과 항아리를 건넸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오태준을 체포하십시오. 서건은 수사관들이 오태준의 빌딩으로 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여전히 잠들어 있는 복선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이제 한석원으로 엄마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서건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북동의 하얀 눈 위를 맨발로 뛰던 소년의 상처가 비로소 아물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건은 알고 있었습니다. 뱀의 머리를 자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요. 오태준은 쉽게 무너질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청산 컬렉션 특별전의 개막식. 그 자리가 오태준의 화려한 퇴장이자 처절한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서건은 가슴속에 품어둔 아버지의 유품인 마지막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태준, 당신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당신을 심연으로 끌어내려 주마. 서건의 낮은 읍조림이 병원 복도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25년의 인내가 폭발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남대문의 칼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서건의 가슴속에는 어머니가 끓여주던 칼국수보다 더 뜨거운 정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냥꾼은 마지막 총성을 울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4년 5월의 햇살은 눈부시게 박물관의 유리 외벽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아래 숨겨진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서늘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과 수많은 취재진, 그리고
해외 미술계 거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오늘은 청산도예관의 오태준 회장이 평생 모은 청산 컬렉션을 국가에 기증하고 그 화려한 특별전에 막을 올리는 날이었죠. 오태준에게 이 자리는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완벽히 세탁하고 예술의 성자로 등극하는 대관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태준은 무대 중앙 소파에 앉아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완벽한 슈트 차림의 석원이 차가운 무표정으로 서 있었죠. 오태준은 흘긋 석원을 쳐다보고는 어깨를 툭툭 치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안희원, 자네 덕분에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왔군. 저 가짜 도자기들이 이제 국가의 보물이 되는 거야. 자네가 써준 감정서가 내 불멸의 훈장이 될 걸세. 석원은 대답 대신 안경 너머로 오태준을 응시했습니다. 어제 끝내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자신을 쫓았던 그였습니다. 석원의 눈빛은 먹이를 앞에 둔 맹수보다 더 날카로웠죠. 드디어 석원이 기조 강연을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생중계 화면이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오늘 저는 청산 컬렉션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석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하는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오태준은 처음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으나 이어지는 석원의 말에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전시된 도자기 47점은 모두 가짜입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뒤이어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죠. 오태준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희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내려와. 하지만 석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오태준이 건네주었던 비밀 장부와 폭우의 불길 속에서 어머니 복선이 목숨 걸고 지켜낸 항아리 속 서류들이 교차로 나타났습니다. 이 장부는 오태준 회장이 직접 저에게 맡긴 비자금 세탁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 낡은 서류들은 25년 전 성북동 저택에서 오태준이 한지훈 회장을 살해하고 유산을 탈취한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스크린에는 오태준의 필적이 담긴 위작 제조 지시서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지훈 회장의 진짜인감이 찍힌 유언장 사본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오태준은 미친 듯이 단상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거야. 저놈 정체가 뭐야? 오태준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석원은 안경을 천천히 벗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태준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며 25년 동안 가슴속에 벼려온 진짜 이름을 꺼냈습니다. 내 이름은 안석원이 아니다. 25년 전 당신이 눈보라치는 성북동 저택에서 내쫓았던 5살 꼬마 한지훈 회장의 아들 한석원이다. 석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오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죽었어야 했는데. 석원은 단상에서 내려와 오태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죠. 그 안에는 화마에 그을리고 깨진 항아리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 보낸 용역들이 지른 불길 속에서 자기 등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지켜낸 항아리 조각이다. 당신은 예술을 논할 자격이 없어. 당신이 만진 흙에는 우리 아버지의 피와 우리 어머니의 눈물과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한이 묻어 있으니까. 석원은 깨진 조각을 오태준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오태준이 쌓아 올린 가짜 제국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타격이었습니다.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고 오태준은 경호원들의 호의도 받지 못한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거나 내가 오태준이야. 너희가 감히 나를. 오태준의 비명은 박물관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특별전장은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변했고 수천억 원의 가치를 자랑한다던 도자기들은 차가운 증거품이 되어 박스에 담겼습니다. 서건은 홀로 텅 빈 단상에 남아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25년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박물관을 빠져나와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는 복선이 보였습니다. 서건은 그녀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놈 수갑 차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제 더 이상 비린내 나는 폭우로 안 가도 되고 칼바람 부는 남대문에서 떨지 않아도 돼요. 서건의 눈물이 복선의 주름진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동도 없던 복선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감겼던 눈꺼풀이 서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서건아.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복선의 목소리에 서건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엄마,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서건이. 복선은 메마른 입술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건의 뺨에 묻은 눈물을 닦아주려 애쓰며 속삭였습니다. 애썼다. 내 아들. 이제 정말 봄이 왔구나. 창밖으로는 어느덧 해가 지고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성북동의 눈보라로 시작해 해안 포구의 불길과 남대문의 칼바람을 거쳐 온 25년의 긴 겨울이 비로소 끝나고 있었습니다. 서건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갈 따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박물관 앞 광장에는 오태준의 구속 소식을 알리는 뉴스 속보가 대형 전광판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건에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숨결, 그리고 되찾은 자신의 이름. 그것만으로도 5살 꼬마에 시렸던 가슴은 충분히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마지막 총성은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모자가 함께 나누는 눈물 섞인 미소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태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박물관 강당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은 여전히 무대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을 받는 주인공은 더 이상 오태준이 아니었습니다. 서건은 바닥에 흩어진 항아리 파편들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 전 성북동의 눈보라가 이제야 멎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허무함과 어머니 복선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검찰청 취조실의 차가운 금속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건과 오태준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엔 안의원과 회장님이 아니라 증거를 쥔 자와 죄를 지은 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오태준은 초췌해진 얼굴로 여전히 발악하고 있었죠. 이건 다 함정이야. 내 놈이 그 죽어가는 식모년이랑 짜고 나를 몰아넣은 거라고. 놈의 입에서 식모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서건의 눈동자에 서리빨이 섰습니다. 서건은 품 안에서 어머니 복선이 화상 입은 손으로 지켜냈던 그 항아리 속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한 장씩 늘어놓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사람을 도구로만 여겼지. 우리 아버지를 죽일 때도, 그 누명을 덮어 씌울 때도, 그리고 남대문 시장을 밀어버리려 할 때도 말이야. 하지만 당신이 무시했던 그 식모년의 손등에 박힌 흉터가 결국
당신의 목줄을 죄는 밧줄이 됐어. 서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는 25년 전 성북동 저택의 지하실에서 벌어진 은밀한 위작 거래의 모든 정황과 오태준이 한지훈 회장의 약물 투여를 지시한 필적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보다가 비명을 지르며 그것들을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건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원본은 검찰 수사 기록으로 넘어갔어. 이건 당신의 죄를 확인시켜주기 위해 가져온 사본일 뿐이지. 조사가 끝나고 서건은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재개발 용역들이 물러난 골목은 적막했지만 시장 상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서건아, 아니, 안 의원님. 상인들은 서건의 손을 잡으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못된 놈이 잡혀갔다니 이제야 발 뻗고 자겠어. 우리 칼국수집 할머니는 어떠시냐? 서건은 상인들의 따뜻한 인사에 목이 메어 대답을 대신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린내 나는 포구에서 시작해 이 거친 시장통까지 자신을 지켜준 것은 거창한 법이 아니라 바로 이 투박한 사람들의 정이었습니다. 서건은 문 닫힌 해물 칼국수 집 앞에 섰습니다. 바닥에는 어머니가 쓰러질 때 쏟았던 국물의 흔적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죠. 서건은 주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솥을 만져보았습니다. 25년간 어머니의 삶을 지탱해온 이 솥은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서건은 그 안에서 여전히 뜨거운 모성애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주방 구석을 샅샅이 뒤져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움켜쥐려 했던 낡은 보자기를 찾았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서건이 사준 옷 한 벌과 함께 5살 시절 성북동에서 가지고 나왔던 낡은 유아용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선은 그 비참한 도망의 길 위에서도 서건의 흔적을 참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서건은 그 작은 신발을 품에 안고 낡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북동의 도련님으로 자랐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위대한 사랑의 무게를 비로소 온전히 감당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오태준의 모든 재산에 대한 몰수와 추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죠. 서건은 그 과정에서 되찾은 아버지의 진짜 유산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은 수천억 원의 도자기가 아니라 병실에서 다시 눈을 뜬 어머니 복선의 미소였습니다. 복선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남대문 시장의 풍경을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건아, 이제 저 시장 사람들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우리 칼국수 집도 다시 열 수 있는 거지? 서건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요, 엄마. 이제 아무도 엄마를 괴롭히지 못해요. 우리가 그 시장의 진짜 주인이 됐거든요. 복선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평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25년 전의 그 지옥 같은 눈보라 대신 이제는 따뜻한 남해, 포구의 햇살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서건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증오를 남기는 대신 어머니가 평생 바랐던 진짜 평화를 선물하기로 말이죠. 서건은 오태준의 소유였던 성북동 저택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지훈 회장의 이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하고 차가웠던 공간을 복선 도예 박물관으로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예술을 시장 사람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그것이 아버지가 꿈꿨던 도예의 본질이자 어머니 복선이
평생 보여준 헌신의 정신이라 믿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석원은 성북동 저택의 정원에서 휠체어에 앉은 복선과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도망쳤던 그 길은 이제 낙엽이 곱게 깔린 아름다운 산책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선은 굽은 등을 펴고 깊게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향기롭구나. 비린내도 안 나고 맵싸한 김치 냄새도 안 나고 진짜 사람 사는 냄새가 나. 석원은 어머니의 무릎을 덮어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고생 끝이에요. 내일은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복선은 아들의 장난스러운 표정에 소녀처럼 수줍게 웃었습니다. 25년의 긴 겨울을 견뎌낸 두 사람에게 이제는 그 어떤 한파도 닿지 못할 따뜻한 봄날이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잃어버린 이름은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석원에게 가장 큰 승리는 원수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 성북동 언덕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등 뒤로 성북동 저택의 샹들리에 대신 따스한 가을 햇살이 축복처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끝은 파괴가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의 치유였습니다. 25년 전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와 붉은 피눈물로 기억되던 성북동 언덕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탐욕의 성벽이었던 오태준의 저택은 이제 담장을 허물고 청산 복선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문을 열었죠. 이곳은 더 이상 권력자들의 은밀한 거래처가 아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상인들이 장화에 묻은 흙을 털며 들어와 차 한 잔을 마시고 포구의 어부들이 거친 손으로 도자기에 매끄러운 살결을 어루만질 수 있는 모두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미술관 개관식을 앞둔 이른 아침, 석원은 아무도 없는 정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목련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있었죠. 25년 전 5살 꼬마였던 자신을 등에 업고 이 언덕을 맨발로 기어 내려갔던 어머니 복선의 핏자국이 새겨졌던 그 길 위에는 이제 따스한 햇살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석원은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비린내 나는 포구의 새벽과 남대문의 매서운 칼바람을 견디게 해준 어머니의 헌신을 가만히 복기했습니다. 잠시 후 휠체어를 탄 복선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환자복 대신 화사한 연분홍색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의 얼굴은 몰라보게 평온해져 있었죠. 비록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걸음걸이는 불편해졌고 등에는 여전히 포구 화재 때 입은 화상 흉터가 훈장처럼 박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25년 전 성북동의 가자도우미 시절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엄마,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석원은 정원 한가운데 놓인 낡은 평상으로 복선을 안내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시절 모자가 칼국수를 팔며 꿈을 키웠던 그 평상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었죠. 석원은 어머니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보자기에 쌓인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25년 전에 성북동에서 도망칠 때 엄마는 신발 한 짝도 제대로 못 신고 맨발로 눈밭을 뛰셨잖아요. 제 기억 속에 엄마 발은 늘 차갑고 피가 맺혀 있고 시장 바닥에 소금기에 절어 있었어요. 석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담긴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눈부시게 고운 비단 위에 한 땀 한 땀 꽃무늬를 수놓은 비단신이었습니다. 석원은 복선에 투박하고 거친 발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무릎 위로 올렸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억척스럽게 디뎌온 그 발은 옹이처럼 굵어진 발가락과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뒤꿈치를 가지고 있었죠. 석원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발에 비단신을 신겨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이 비단신 신고 저랑 꽃길만 걸어요. 다시는 차가운 눈밭도 불타는 시장 바닥도 걷게 하지 않을게요. 비단신을 신은 복선의 발이 햇살 아래에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복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석원아, 고맙다. 이 미련한 엄마 발이 오늘에야 호강을 하는구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셨어야 하는데. 복선의 눈물은 지난 세월의 한을 씻어내듯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어 석원은 또 다른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은한 달빛을 머금은 듯한 백자 찻잔 2개가 들어 있었죠. 이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빚으셨던 찻잔 세트예요. 오태준의 수장고 구석에서 찾아냈어요. 놈은 가짜들만 탐하느라 아버지가 남긴 이 소박한 진심은 알아보지 못했더라고요. 석원은 따뜻하게 우려낸 차를 찻잔에 따랐습니다. 차 향기가 성북동의 봄바람에 실려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복선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25년 전 성북동 저택의 안주인 윤 여사를 모시며 수없이 날랐던 차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 정성껏 대접하는 주인의 차가 되었습니다. 찻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복선은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참 향기롭구나. 진짜 사람 사는 냄새가 나. 복선은 찻잔을 입가로 가져가 천천히 차를 음미했습니다. 그 한 모금의 차에는 잃어버린 이름 한석원을 되찾은 아들의 영광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낸 항아리 속 진실의 무게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미술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상인들이 꽃바구니를 들고 왁자지껄하게 들어왔고 멀리 포구에서 올라온 어부들이 직접 잡은 말린 생선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석원은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태준이 군림하던 시절의 성북동은 침묵과 위선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제 이곳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진실한 이야기로 가득 찬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석원과 복선은 다시 정원에 앉았습니다. 석원은 어머니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은 남대문 가서 칼국수 한 그릇 먹을까요? 제가 시장 사람들한테 크게 한턱 낼게요. 복선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석원이랑 먹는 칼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성찬이지. 성북동의 밤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모든 것을 앗아갔던 눈보라는 이제 전설이 되었고 그 자리에 뿌려진 인내와 희생의 씨앗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탐욕이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은 무너졌지만 사랑과 진실로 빚어낸 마음의 항아리는 영원히 깨지지 않을 가치로 남았습니다. 석원은 밤하늘의 밝은 달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는 평안하기를, 그리고 자신의 옆에 있는 이 위대한 어머니 복선이 오래도록 이 봄날을 누릴 수 있기를 말이죠. 정의는 이루어졌고 사랑은 승리했습니다. 5살 꼬마의 시렸던 가슴에는 이제 영원히 지지 않을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길러준 엄마 복선과 그 엄마의 진심을 알아준 석원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인생왕가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